네, 인사이트 2부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진화하듯이요, 세상은 모두 진화하고 있죠. 기업 경영도 마찬가지고 국가 경영도 마찬가지고 기술 발전, 문명이 변화함에 따라서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업의 ESG 경영을 넘어서 정부의 ESG 경영, 그중에서도 지방정부의 ESG 경영, 또 공공기관의 ESG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또 어떤 게 문제인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원장님이신 오영균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샌드위치 데이에 이렇게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지난번에 감사합니다. 교수님하고 이제 지역사회 공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사실 ESG도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 공헌이나 사회적 공헌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한 번 더 모셔보려고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저희가 샌드위치 데이지만 쉬시는데 좀 나와주십사고 좀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기업 차원의 ESG 요즘에 엄청나게 많이 뭐 대단한 것처럼 막 몸통도 뭐 저는 좀 정말 답답한 게요. 뭐 ESG 무슨 컨설팅이다, 무슨 협회다, 뭐 지금 완전 정말 난립한 상태가 지금 돼 있어서 네. 이걸 어떻게 이걸 맞춰야 되는지 좀 모르겠어요. 그 중에서도 뭐 보면 뭐 기업에서 ESG 한다고 해서 기업의 단체라고 해서 이야기 듣고 뭐 지방자치단체 직원들 단체로 데려다 하고 뭐 컨설팅 해준다 그러면 그 답이 안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지방정부가 해야 되는 ESG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사실 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ESG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기본적인 개념과 내용을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나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실천돼야 되는데 그 방향과 내용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ESG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환경사회, 지배구조에 대한 내용으로서 위험을 회피함으로써 기업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기본 내용을 갖고 있는데 지방 정부는 정부기 때문에 파산의 가능성이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미국은 파산 제도가 있지만 그렇지만 지방 정부도 방만하게 경영되고 부패하고 무능하고 불공정하고 독단주의로 흐른다면 망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차원에서 지역의 주민 관점에서 ESG의 그 시사점을 지방 정부 경영에 도입해서 지방 정부도 ESG를 실천하면서 주민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지방이 만들어보자, 뭐 그런 지방 정부가 되어보자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교수님 제가 궁금한 게요. 또 저한테 그 질문 잘하라고 그러셔갖고 근데 ESG 그러면 네. 일단 환경 네, 뭐 네. 이거는 충분히 네, 이해가 네.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공헌 네, 뭐 그것도 네.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음, 그다음에 이제 지배구조 거버넌스 문제 뭐 네, 이런 거 네. 나오는데 지방 그의 거버넌스 문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환경이나 그건 그냥 네, 일반 네. 국민이 들을 때 환경 당연히 좋아야 되는 네, 거고 네, 네. 그다음에 그 사회적 공헌 당연히 네, 네. 지방 자치단체 해줘야 되는 건데 지배구조 이거 좀 문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 기업 같은 경우는 그 비교적 명확하게 보여집니다. 예. 이제 주주들 구성이 드러나고 그렇죠. 예. 그럼 대주주냐, 예. 뭐 소액주주냐 예, 예, 명확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사회라고 하는 그렇죠. 명확한 구조가 예, 있습니다. 경영이 있죠. 그래서 이제 좀 지배 구조라고 했을 때 이해가 쉬운데 네. 이제 지방 정부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선출되는 자치단체장, 네. 뭐 도지사가 됐든 예. 시장, 군수, 구청장 예. 되고 그리고 국민의 이름으로서 이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지방 의회가 의원들, 예. 또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 두 주체가 지방 정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주민이 사실은 주인인데 예, 그렇죠. 주민이 지배 구조 속에 들어가 있지 못하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아마 예. 그런 생각을 하시게 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ESG에 대한 이제 개념도 사실은 그래서 조금 이제 오해가 좀 되는 네, 것 같아요. 오해가 된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많은 분들이 ESG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오해인 하나가 과거에 우리가 이제 그 CSR이라든가 또 GRI라든가 ISO 26000이라든가 글로벌 컴팩이라든가 다양한 그 유행처럼 지나간 용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ESG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결국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오해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모든 기업, 모든 공공기관이 또 정부도 많은 관심을 갖고 애정을 쏟고 힘을 쏟는 이유가 이것이 점차 법제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일시적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오해가 뭐냐면 착한 기업 만들기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우리 책임 투자 원칙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듯이 위험을 회피해서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익을 창출해야 된다는 원칙. 즉 수익 창출에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방 정부에 적용을 한다면 착한 지방 정부 만들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착한 정부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서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정부, 일을 잘해서 주민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주민들의 불편, 고통을 덜어주고 그 지역을 잘 사는 지역으로 만드는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한 정부, 착한 기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지금 말씀하신 주민이 주인이 되는 네, 그런 네. 사실은 국가의 주민은 뭐 맨날 국민이다 그러고 뭐 헌법에서도 보면 모든 권력은 그렇죠. 국민에서부터 네, 나온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당연히 지방 정부에서도 네. 그 지역의 주민들이 중심이 되고 그분들이 주인이 돼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행정의 기관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선출된 권력인 장, 네. 그다음에 선출된 대의를 대변한다는 의원들, 네. 그다음에 늘공들, 늘 공무원들이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네. 이 서비스를 제공한다기보다는 서비스도 제공하지만 통제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개념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 정부 ESG는 그 지금 말씀하신 그 구도에서 주민이 어떻게 하면 다시 주인이 될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참 이런 걸로 참 고민하다 보니까 저도 뭐 ESG를 많이 공부한 사람은 아니지만 뭐 환경 뭐 그런 것들 다 이해가 되는데 이 지배구조만큼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참 이게 하기가 정의하거나 평가하기가 어려운 것 네, 저는 어렵습니다. 생각. 그래서 단순한 지배구조로 접근하면 어렵고요. 네. 의사결정 체제로 이해하면 조금 쉽습니다. 아, 지방 정부에서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때 이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지방자치단체 장이 혼자서 결정하느냐, 지방의회와 협의해서 결정하느냐, 지금 이게 핵심 아닙니까? 여기에 주민들의 의사가 어떻게 명확하게 반영이 돼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핵심은 그 지방 정부의 내부에 있는 정보가 주민들한테 알려져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 참여할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ESG 핵심적인 내용과 맞닿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조금 제가 좀 앞서가는지 모르겠지만 좀 앞서가면 지방 그 지역 주민들끼리 투표도 할 수 있겠네요. 어떤 중요한 사안이 생기면요. 예를 들어서 당연히, 뭐 저는 당연히. 구로구에 사니까 네, 네. 구로구에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할 때 구로구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정보를 네. 알려주고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에서 하는. 그렇죠. 기업이 근데 실천하기 어려워 적합하지 않는 것도 좀 있다고 좀 말씀하시는데 어떤 겁니까? 그거는? 뭐 잘 아시다시피 ESG 이 규범 자체가 네. 저희가 시작한 것이 아니죠. 근데 잘 알다시피 이제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 1차 세계 대전이나 2차 세계 대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주도하는 그 선진 강대국이 있고 또 후발주자가 있고 그쵸. 그 간의 갈등이 커지면 이제 전쟁으로까지 그렇죠. 번진 거 아닙니까? ESG 규범도 사실은 선도한 이제 기업들도 있지만 네. 그 국가들 또 이제 UN 차원에서 보면은 개도국이나 이제 후진국에서 소위 말하는 그런 조금 자원이 빈약하거나 발전 단계가 좀 낮은 국가에서는 아직은 실천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쵸.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다라고 하지만 기본적인 산업 구조가 수출 주도형 그쵸. 제조업 국가다 보니까 그렇죠. 부품과 소재를 조달을 해서 그렇죠. 생산 제조해서 또 내다 팔아야 되는 그래야 국가가 그렇죠. 생존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즉 공급망, 유통망이 굉장히 복잡하고 이해관계자가 많다라는 많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책임이 누구 책임이냐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리고 그 요소마다 단계마다 이해관계자마다
여기서 규정하는 의무들을 다 지켜나가기에는 아직 자원과 역량이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방정부 ESG를 얘기하고 있지만 예. 국가적으로도 ESG 이제 KESG처럼 이제 표준화를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지원책을 만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각 주체가 이것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하고 컨설팅하고 도와주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 나라마다 다 네, 국제적으로 글로벌하게 만들려면 나라마다 환경이 다 처해 있는 다르니까요. 처지가 틀리고 지자체도 다 틀릴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서울 한가운데 사는 사람들하고 저기 자연 환경이 좋은 지역에 사는 데하고 ESG의 그 개념 자체도 좀 틀릴 수 있고. 네, 그럼 중앙정부에서는 ESG를 제가 생각하기엔 중앙정부는 최후의 관리자고 지방정부는 그 뭐 실천하는 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광역시군구 뭐 이렇게 네. 지역 단위에서는 어떻게 좀 역할을 분담하는 게 맞아요? 가장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우리나라 행정 체제가 3층제 아닙니까? 예. 중앙정부가 있고 광역정부가 예. 있고 기초지방정부가 예. 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제 법령을 다루죠. 기본 계획을 다루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기획자, 관리자 역할을 충실히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실천은 많은 경우에 현장에서 가까운 기초지방정부가 맞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광역정부는 이 사이에서의 조정과 협력, 지원 역할을 충실히 하면 되겠죠. 다만 제가 이제 우려하고 있는 것은 현재의 체제가 이러한 역할을 잘 분담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즉 하나의 중앙정부, 17개 그렇죠. 광역정부, 예. 226개의 기초정부의 이 체제가 일을 잘 할 수 있는, 즉 국가 사무 또는 국민의 그 최소한의 보장받아야 될 그 서비스를 이행하기에 예.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 정부가 역량 차이가 너무 많아요. 자원을 갖고 있는 내용이 너무 다릅니다. 상황이 너무 틀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이제 뭐 이 시간에 논의하기에는 너무 많은 이야기지만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은 좀 우려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위해서는 주민과 가까이 있는 지방 정부의 역할이 좀 더 커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하.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지방의 그 격차가 좀 그 편차가 심하다. 네, 지역별로. 많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말씀은 저도 상당히 공감이 가긴 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장들은 다 선출직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기초단체장도 선출직이고 네. 의원도 선출직이니까 뭐 본인들이 그 여러 가지 정책을 핀다든가 정책을 추진할 때 보면 정치적인 입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죠. 네.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게 주민들한테는 좋은 건데 실제로 앞으로 이 10년 후에 여기 도로를 내야지 네. 그 주민들한테 좋은 건데 자기 정치적 입지 나 임기 안에 뭐 하나 해야 돼 그러면 여기 도로를 안 내고 딴 걸 할 수 있단 말이죠. 좀 그 차별화가 좀 돼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저 생각하는 게 제주도하고 충청북도는 입지가 다르잖아요. 네, 완전히 다르잖아요. 충청도는 네. 바다가 없으니까 지금 충북지사도 보니까 우린 바다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호수에 더 네. 지역으로 해야 됩니다라고 하고 계시고 제주도는 요즘에 뭐 입도세를 받는다 뭐 이런 것도 검토하고 다른데 어떻게 다른 기준을 세워야 되는 겁니까? 이거? ESG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글로벌한 규범입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부분은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고 그것들을 잘 추진함에 있어서 리더십은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치인이라든가 고위 행정가의 역할은 무시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치가의 어떤 정략적으로 자기의 공약이나 어떤 업적을 내기 위해서 이용을 하는 것은 이제 곤란하죠. 다만 이제 지역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 정부를 평가할 때 공통 지표가 있고 특성화 지표가 있듯이 ESG도 그 지역에 맞는 그러한 특성화 지표를 좀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방 정부 입장에서도 스스로 ESG를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지방 정부는 뭐 환경 문제가 심각할 수 있고 예, 그렇죠. 어떤 지방 정부는 그 지역의 인권이라든가 뭐 다양성 문제라든가 다문화 쪽이라든가 또 뭐 부패 문제라든가 이런 심각한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방 정부의 지역적 우선순위를 우리가 이제 분별해내서 그 차별적인
그 시행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그쵸. 만약에 하신다면 가장 뭐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AHP라고 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쌍대 비교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판별을 네. 해내서 그러한 이제 가중치에 의해서 중요한 것부터 해 나간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도 그런 이런 음. 전공들이 있습니까? 이 전공이라고 하면 어떤 그 말씀이시죠? ESG 가리키는 뭐 전공.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음. ESG 학과, 네네. 학부에서 ESG 학과, 음. 아니면 대학원에서 ESG 음. 학과 뭐 이런 거 좀 네. 가르치고 계신가요? 저희 대학원에 ESG 전공이 있습니다. 아. 좀 잠깐 자랑을 해도 예, 해도 됩니다. 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예. 저희 대학원에서 ESG 이 전공을 좀 자랑하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거는 네. 이론과 실무를 같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 이론 측면에서 이제 상당한 이제 위치에 오른 교수님들이 뭐 오늘 갖고 나오질 못했는데 아, 이게 괜찮습니다. 예. 그 저서가 있습니다. 예. 예, 저서를 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예.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이제 각 그 공공기관이나 기업이나 국제적인 그 다국적 기업도 있습니다. ASM이라고 예. 세계적인 예. 기업의 직원도 예. 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실무적으로 음. 실제로 각 기업이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고 어떤 방법으로 풀어나가고 우리 회사의 재무적인 정보와 비재무적인 정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리고 이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예, 예. 이 평가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음. 구체적인 실무적인 측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학부에는 아직 뭐 그런 네. 게 개설되어 있지 않는데 대학원 네네. 석사과정에는 이런 수원대학교 예. 공공정책대학원 아. ESG 전공이라고 아하, 그러니까 말씀드릴 수 거기는 있습니다. 기업보다는 이제 공공정책대학원이니까 이제 네. 행정이나 공공기관 뭐 네.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걸. 그렇지만 이제 기업에서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실무적인 것을 아. 강조하기 때문에. 아, 우리 저 원장님이 또 제가 또 약간 이렇게 범위를 좁히니까 이제 확 넓히시는데요. 아무튼 이게 많이 좀 우리가 이제 사회가 변화하고 이제 계속 진화하니까 해야 될 네. 것 같다는 생각 들었는데 여기서 지금 사실은 좀 ESG 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들어갔어요. 요즘에 이제 초등학교나 어린이 주변이나 이런 데 보면 어린이 보호교육 있잖아요. 근데 네. 30km로 제한해서 요즘에 뭐 항상 30km, 50km 네. 요즘에 과속 제한 많은데 뭐 아이들 등하교 시간 이외에도 뭐 새벽 시간에도 30km 단속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렇죠. 이거 국민들이 동의 못 해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네. 물론 천천히 가는 거, 서행해서 안전하게 가는 건 동의하지만 네. 아니 어린이 보호구역이 어린이가 새벽 2시에 나와서 뛰어노는 일도 없는데 네. 거기다가 30km 달아놓고 30km 이상 통과하면 카메라에 뭐 이렇게 단속해서 네. 과태료 발급한다.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정책은 성공하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럼 또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좀 가슴 아픈 얘기죠, 사실은. 지방 정부도 여러 가지 측면 ESG를 기준으로 한다면 뭐 환경, 사회, 의사결정 체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예. 있지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 설득의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공감의 문제고 정당성의 문제라고까지 이제 봅니다. 세 가지 측면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저희 행정학에서 대리인 이론이라고 이제 쉽게 얘기하는데 정보의 비대칭 얘기거든요. 한쪽에서 정보를 가지고 있고 다른 쪽은 정보가 없음으로 인해서 이쪽이 주인이고 이쪽이 대리인인데 대리인이 주인이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함을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이런 현상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일 많은 이제 사례가 이제 그 의료계 또 뭐 일부입니다만 그렇죠. 또 법조계 예, 그렇죠. 예. 또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소비자가 정보를 제대로 모르면 악덕 그렇죠. 제조 입장에서 예. 결함을 숨기고 그렇죠.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정보 비대칭의 문제가 해소되는 것이 ESG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ESG 내용에도 이러한 그 중요한 정보를 공지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엄격하게 반영되어 있고 이것이 이제 2030년 되면 모든 상장 회사에 적용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정부 차원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내용이 이제 KESG나 아리백이나 이런 내용을 보면 좀 아직은 정부 차원에서는 뭐 강행 규정이라기보다는 임의 규정인 부분도 많아서 공공 부분에서는 다소 조금 약하긴 합니다만 앞으로 추세는 이러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해소되기 위해서 정보가 공개되고 그래서 주인이 주인되는 그래서 즉 주민이 주인되는 지방 정부 이런 부분은 크게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ESG를 추진함에 있어서 비용이 수반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비용이 수반되는 거 외에도 상당한 편익이 중장기적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비용과 편익의 비율 문제인데요. 이것이 이제 BC 분석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이 1이 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기적인 장기적인 편익을 잘 설득할 수 있다면 주민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아까 이제 30km 제한을 말씀하셨지만 네. 30km를 제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편익이 분명하다면 또 반대 안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반대하시겠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뭐 네. 어린이들 왔다 갔다 하는 낮 시간에는 당연히 네, 그 지켜야 네.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정보 네. 비대칭 외에도 비용과 편익에 대해서 좀 투명해지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주민이라고 얘기할 때 또는 국민이라고 얘기할 때 조금 합리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정말 너무 우리 생각만 합니다. 미래 세대, 아, 우리들의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생각한다면 ESG의 내용의 상당 부분은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뭐 그 탄소 중립이라든가 네.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반부패라든가 네. 공정한 사회, 인권, 뭐 다양성 존중 이러한 뭐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합리화하자는 내용이 우리 미래 세대를 생각하면 지금은 지키기 어려워도 조금 비용이 들어도 우리가 마땅히 감수하고 추진해 나가야 될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제 생각만 했는데 미래세대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부끄러워지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 관점에서 간단하게 한 30초만 좀 말씀해 주신다면. 네. 투자자 관점에서 가장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 저희 회사가 계속 될 거야? 가장 중요한 것은 불확실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ESG를 추진하면서 상당히 많은 이제 재무적 정보 네. 이외에 비재무적 정보가 데이터로 정량화돼서 나옵니다. 즉 우리가 이러한 데이터를 보면서 증거 기반의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자 관점에서도 ESG는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데이터를 근거로 주먹구구식 투자하지 말고 예. 확실한 승부 가능성이 높은 증거 기반 투자를 하시면 성공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오늘 ESG 투자는 주제가 아니었지만 마지막에 저희가 ESG 기반한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잠깐 조언의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수원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원장님이신 오영경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바쁘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